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오늘도 역시 새벽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게 패턴이 바뀌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그래? 일찍 일어나잖아요. 예전에 그 지상파 방송 기자할 때, 네. 신참 때는 이른바 마활이 돈다고 하죠? 그때는 네네. 아침, 저녁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신참 때가 아니더라도, 보통 출근 시간이 한 7시에서 7시 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집에서는 1시간, 1시간 반 전에 나가야 되니까, 예. 그 전날 이제 취재원들하고 술을 한두 시까지, 두세 시까지 먹어도, 늘상 아침에 출근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었는데, 우리 돼지 엄마 때문에 생겼죠, 다시. 그래요. 새벽 5시 이러고 있잖아요. 인생 이모작을 이제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김프로가? 그렇죠. 방송사 기자 네. 그만두고, 인생 마와리를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어떨까? 우리 김프로는 여러 그 기량과,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일단, 아직은 좀 더, 밟아줘야 한다라는 게, 인생 선배인 저의 판단입니다. 예. 당신이 안 밟아도 많이 밟히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많이 밟혔거든요. 많이 밟히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비애라든지 분노, 없진 않지만, 돌이켜보건대, 그렇게 밟히는 과정이 정당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간 그것이 저를 많이 성숙하게 만든, 그런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생 밟혀본 적이 없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번째거든요. 그 구인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게요. 예. 근데 법적으로 보면, 강제 구인을 저게 되나?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아니, 강제 구인장을 발부를 받아가지고, 이게 강제로 구인한다는 거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직접 끌고 나와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부인하면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가지고 오기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나오는 그 모양새가 얼마나 공개됐을 때 좀 참담하잖아요.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이 막 강제로 나오는 걸 거부하고, 그래가지고 생떼를 부리고 이러는 걸 강제로 끌고 오고 하는 그림이 잡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봐주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박근혜가 아니라 노무현이었다면, 그때도 그렇게 봐줬을까요? 글쎄요. 그렇지 않았겠죠. 왜냐면, 굉장히 모욕적으로 수사를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도의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구인장 자체에 거부를 하지 않죠. 그냥 검찰이 소환을 통보를 한 거를 어찌됐든 본인이 불합리하게 또 굉장히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알지만 그래도 본인이 어쨌든 우리나라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응당 있었고 예. 그래서 본인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가지고 모든 거를 했고 또 국민들한테 억울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들을 또 나서서 얘기를 하고 뭐 했잖아요. 근데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론 앞에 선 것이 여러 번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까지. 기억해 보시면, 국민들 앞에 본인이 하는 이야기를 본인 생각으로 뭘 쓰지 않고, 얘기한 거는 그 기자들 모아놓고 본인이 뭐 엮였다, 억울하다, 라고 얘기했던 거 말고는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법치나, 내지는 뭐 법적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본인이 국가 지도자로서 행동해야 되는 뭐 품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고, 그냥 어떻게든 본인이 뭔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만 최대한의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예.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 판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법조인들한테 좀 물어보면, 아니 도대체 저렇게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부인해가지고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도대체 법적으로 유리한 거냐, 어떤 면에서 유리하길래 저렇게까지 발버둥을 치는 거냐라고 이제 여러 차례 묻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하면 불리했지, 증인으로 나와서 그냥 증언을 거부하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저렇게까지 강제 부인장이 발부가 됐는데도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나오지 않고 생떼를 쓰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대는 게 지금 발가락 아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발가락, 처음에는 저는, 이게 무슨, 다른 이유를 또 대려나, 어디, 다른 데가, 소화기가 아프다. 어디가 답답하다. 뭐, 호흡기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혹시 하려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꾸준히 발가락 다친 데가 지금 무슨, 뭐, 내성발톱이라 그러죠? 파고드는 발톱 때문에 아프다고 그러는데, 내성발톱은 보통 엄지발가락에서 많이 나는데, 네 번째 발가락 내성발톱은 제가 살다가 처음 듣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렇게 막 생떼를 쓰는 걸 보면 본인이 그냥 포기한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는 거 같다라고 지금 보시는 법조인들이 많아서, 예. 저도 저거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저러는지. 혹시 그 얼마 전에 황병헌 판사 그 판결을 보면서 그래, 뭐 결국에는 나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괜히 증언 나가서 이렇게 구실을 주지 말고 끝까지 입을 닫는 걸로 밀고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황병헌 판사의 판결이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은 아닌지, 오판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뭔가를 하는 상태를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왜냐면 그 판단을 하려면 변호인과 상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변호인이 봤을 때 그 법적으로 아무리 뭐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변호인이라면 법적으로 여러 가지 법리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따져볼 거거든요. 근데 설사 조윤선 김기춘 장관 재판에서 뭔가 이렇게 좀 자기가 유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더더욱 재판에 협조하고 뭔가 재판부의 재판에 본인이 억울하다는 걸 항변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전략을 가야 맞죠. 예. 근데 지금은 거의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준 거거든요. 저렇게 안 나오면 안 된다, 데리고 와라 라고 발부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몰라, 됐지, 그리고 안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재판부를 자극하거나 재판부로 하여금 뭔가 좋지 않은 심증을 심어줄 명분이 충분하거든요. 그게 한 번도 아니고 지금 3번이나 이렇게 됐으니까 예. 재판을 하는 변호인 측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테고, 특검은 이제 증인 신청을 사실상 이제 심리의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증인 신청 자체를 철회할 걸로 보이고요. 특검 입장에서는 증인으로 나와서 뭔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증언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더 좋지 않았지 좋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예. 특검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의 재판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재판의 증인으로 이제 불렀던 건데 나오지 않은 거니까 이게 본인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리는 없다고 보고 그럼 결국 이렇게 불리한 걸 왜 하느냐? 예. 그냥 아직 몰라 될 대로 되라. 약간 이런 마음 자세가 아니면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해법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네. 어떤 해법이냐?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겁니다. 오. 선고할 때. 예, 사형을 선고하면은 2심 재판 때 이러지 않을 거거든요. 물론 2심에서는 1심만큼 사실심은 아니지만 이하간 예, 이 재판부 우습게 여기면은 좆될 수 있다. 이런 걸 또 한번 실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 인생의 그 좌우명이 인실조시입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존만아. 예. 예전에 제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부디 좆가세요. 그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심에 이제 최후 진술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건 뭐 당연히 뭐 내가 무죄로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고 끝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야, 그때 눈이 머리칼이 확 서더라고요. 그래서 2심 때는 정말 정성껏 최선을 다해 심지어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얘기까지 해가면서 비굴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벌금 30만 원에 선고유예로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야,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경험담에서 우러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지금 재판부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자포자기의 심정도 있겠지만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할 수 없어요. 재판부가 밟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이런 방법으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를 좀 실감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사형까지 아니더라도 10년형 이상만 선고가 되면 본인이 지금과는 태도가 확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없지 않을까 지금은. 그리고 뭔가 본인은 나름대로 그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예. 여전히 밖에서는 일정 정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고 예. 뭔가 나는 정치적으로 보복을 당했다면 이런 생각을 본인이 끊임없이 하면서 마인드 세팅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징역 10년 이상 중형이 만약에 선고가 된다 그러면 예. 2심에서는 아마 지금보다 굉장히 태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재판부를 물론 우습게 보는 것도 있고 본인이 그냥 몰라 될 대로 되라 하고 포기하는 것도 있고 정상적이지는 않은 상태로 보이는데 하여튼 1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태도 변화는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인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런 판결이 나오면. 중형이 선고되면 아마 변호인들은 다행이다. 이제 드디어 우리 말을 듣겠구만. 이러지 않을까요? 뭐 그러겠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략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답답해할 텐데 중형이 선고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유형아 변호사에게는 나쁠 게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자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명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썼다. 뭐 이런 이미지가 본인한테는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아쉬울 게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본인이 어쨌든 법률가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지 않겠나 뭐 각오는 하고 있겠죠. 예, 예. 혹시 그 박근혜의 자포자기성 재판 거부 여기에는 저런 변수도 있지 않을까요? 송중기 결혼. 보니까 그 안종범 실장의 수첩에서 나온 걸 보니까 굉장히 좀 애틋함이 느껴지더라고요. 8페이지 중에 3페이지가 저기 송중기 내용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만나가지고 송중기 씨가 그 의뢰 인사하듯이 뭐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만난 적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우리 씨발, 네. 우리. 야, 이게 정말 소녀 감성이구나. 굉장히 섭섭함이 저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이게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게 아닌데 왜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막 그 뒤에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를 막 여러 가지를 또 언급해가지고 송중기한테 해주고 하는데, 참 송중기가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겠다. 그래서 박근혜 씨의 요즘 행태를 보면 땡깡의 다름 아니다라고 규정할 수 있겠고요. 예, 오늘 송중기로 이야기를 끝냅니다. 자,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께 김프로와 어젯밤 9시에 문자로 나눈 대화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걸 공개해. 김프로 오늘 밤 10시 반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김프로가 한 15분 있다가 아니 굳이 항상 그 시간을 택하는 이유는 뭘까요도 아니고 뭘까? 그래서 제가 이제 김프로가 그 시간에 괜찮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는 것인데 점점 그러니까 우리 김프로가 날마다 다르지 이 사람아 내가 당신을 위해 항상 그 시간에 맞춰야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김프로한테 김프로 도와줘 미안해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프로가 퉁명스럽게 또 아이템은 뭔데?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삼성 이재용 점점점 했는데 김프로가 나중에 김프로쇼에 삼성 광고가 들어오면 어떡하라고 왜 그런 아이템을 골랐냐? 예 이게 어제 이 김프로와 제가 나눈 문자 대화입니다. 누가 누구 보고 갑질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참으로 암담하기 짝이 없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네. 봐봐, 지금 이 태도도 지금 잠이 덜 깨가지고 말이죠. 이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청자 여러분, 김프로는 밟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은 밟아야 할 시점이에요. 지금 이게 이 최순실이 쓰던 수법을 똑같이 배워가지고 지금 하는데요. 난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문자를 내가 그렇게 길게 보내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아.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그래서 삼성 이재용 재판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박근혜도 그렇고 이재용도 그렇고 즉 모르쇠 전략 혹은 오리발 전략 이걸 지금 네. 뭐 유일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거의 재판이 끝났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결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예, 결심 공판이라 하면 아무래도 피의자 최후 진술과 또 검찰의 구형 이런 것이 있는 재판을 말하지요? 네, 그렇죠. 이제 마지막 선고가 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가지고 재판을 해달라고 했던 검찰이 몇 년형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재판부에다가 얘기하는 뭐 이런 절차만 남은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묻고 답하고 뭐 이런 걸 따져보고 하는 재판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윤선 장관이 얼마 전에 이제 무죄가 났었단 말이에요. 예. 그게 그 구조하고 지금 약간 비슷하거든요. 오. 그거를 기대하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예. 조윤선 전 장관이 무죄를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증거가 명확하게 없다는 거잖아요. 예. 실무진들한테 보고를 잘 못 받았다. 그래서 밑에서 보고를 한 사람이 내가 이걸 보고를 안 했었고 보고를 했었으면 다르게 판단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게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잘 못 받은 조윤선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했던 얘기를 예.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었고 설사 뇌물이라 하더라도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막 이렇게 압박을 받고 또 내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여자한테 그런 압박감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말도 참 웃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강요에 의해서 내가 준 거니까 뇌물이 아니고 설사 이게 뇌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내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서 나는 전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준 거라 뇌물이라 하더라도 이건 다른 사람이 처벌받아야 될 일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조윤선의 경우도 그렇고 이재용의 경우도 그렇고 항상 이런 식의 전략은 나는 등신이다. 이 인증이 전제되는 것이에요. 예, 나는 그렇죠. 등신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나는 모른다. 예, 이걸 또 재판부에 호소하는 건데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요. 등신이 될지언정 실형을 살거나 처벌을 받기는 싫다라는 이제 얘기인데 예. 둘 중에 뭘 택할 거냐? 그러면 당연히 그냥 바보가 되는 거를 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같은 경우에 봉투를 자기가 받았다고 이제 검찰에서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이재용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봉투를 건네줬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후원 계획안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갔다 와가지고, 야, 이거 주더라. 그래서 청와대에서 받아온 거를 이제 자기가 받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을 바꿨어요. 그거를 이재용 부회장한테 받은 게 아니고, 안종범 경제수석한테 그걸 받았었다. 그래서 아니 검찰 진술하고는 왜 다르냐 그랬더니 내가 그때 검찰에서 진술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지금 진술하는 게 맞다. 그리고 대통령 지시여가지고 최순실 씨 요구대로 정유라만 지원했다. 이런 진술도 했었는데 예. 그런 진술을 전부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건 내가 그냥 추측성으로 얘기를 한 거고 얘기를 잘못한 거다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이야기들을 바꾸냐면 그 공판 중심주의라고 해가지고 재판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강력한 증거로 쓰고 검찰 조서에 적혀 있는 것보다 법정에서 증언한 것을 훨씬 신빙성을 높게 보는 이걸 이제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거든요. 예. 모든 것은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장 우선에다 두고 재판을 한다라는 게 이제 대원칙으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요걸 보고 검찰에서 했던 것보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더 맞으니까라고 지금 다 진술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하고 이재용 부회장까지 올라가는 고리를 최대한 한번 끊어보자. 이런 전략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구조로만 놓고 보자면 조윤선 전 장관이 무죄를 받았던 거하고 비슷하게 자기가 굉장히 못 받았고 그래서 나는 미전실에 소속된 적도 없었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와 관련된 것들을 다 지금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그 미래전략실 전 사장인가요? 실장인가요? 실장이라고 해놓고 사장이란 직함을 쓰기도 합디다만, 그 최지성.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이 뭘 모른다. 자신이 최고 결정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한테 권력이 있기 때문에 뇌물을 줘도 내가 줬지 이재용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재판정에서 이재용을 깔아뭉개는 말을 했습니다. 감히 머슴 주제에. 예. 네. 이걸 믿으라는 건지. 네, 감히 머슴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왜냐면 자기가 미전실에 소속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재용이 말하는데 그거는 직장인이라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소속을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예, 예. 소속돼 있지 않았다라고는 직장인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자기는 오너잖아요. 예, 예. 자기가 어디 소속됐다고 해서 그쪽 업무를 보고 소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업무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훨씬 비껴나갔고 이미 아버지가
병원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 나머지 거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꼭두각시처럼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는 얘기는 뭐 법정에서는 어쨌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밑에 사람이 다 짊어지고 가는 형국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게 상식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재판부가 고지고대로 받을 것이냐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고지고대로 받는 순간 이제 사법부는 개혁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자, 또 최지성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치 북한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북한 같은 경우에도 형식상으로는 국가 원수가 김영남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네.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을 배제하고 김영남이 국가 원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김프로한테 하나 여담처럼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이재용 씨가 재판 중에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네. 실언이라고 나중에 말을 뒤집긴 했습니다마는 혹시 실언 중 진담을 한 거 아닐까요? 글쎄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혼수 상태이고 오랫동안 그냥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있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이미 이재용이 생각할 때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가 가지는 이제 파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크기 때문에 나중에 정정을 하기는 했겠지만 예. 지금 뭐 다시 회복된다거나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고 본인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뭐 무의식 중에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씨가 그 말을 한 배경에는 이제 재판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후계자일지언정 후계자로 확정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사실상 지금 뭐 형식상으로는 건재하신데 내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박근혜한테 뇌물 갖다 바치고 아이 그런 일은 없죠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어찌됐든 주장하는 것들이 상식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냥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마치 김용민 씨가 나는 너무 날씬하기 때문에 지금 뭐 살기가 너무 힘들다. 빈혈이 오고 있어요.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웃기려고 한다면은 뭐 그런 말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겠어요? 별 의미 없다고 봐야죠. 웃기지도 않고. 네, 웃기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어쨌든 지금 검찰 조서에 있었던 내용을 다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 법정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막 우수수 쏟아져 나와서 부인을 하고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 것이 그럼 재판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 그렇죠. 근데 2015년에 그 한명숙 전 총리가 재판을 받을 때 또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검찰에서 진술을 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재판정에서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어떻게 대법원이 판결을 했었냐면 형사소송 원칙상 그 검찰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도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다른 증거들을 쭉 봤을 때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유죄를 선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것도 지금 와서 말을 전부 다 바꾸고 있고 이재용이 바보였다. 뭐 사실상 이런 거 몰랐다. 뭐 이렇게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이재용이 배제되는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처럼 뭔가 무죄를 받기 위한 이런 조건들을 갖춰놓기는 했는데 재판부가 판단할 때 꼭 그렇게 같은 결과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법원이 이거를 정말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이재용의 말을 인정하는 순간 네, 그런 순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지탄과 함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논란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도 지금 고민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재용 재판
이게 또 어떻게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한다면은 재판부도 부담을 느끼겠죠. 이 정말 이재용 주장대로 삼성 임원들 주장대로 그 주장들이 사실로 채택이 된다면 삼성은 세계적인 아수라판 기업이 되는 거지요. 엉망인 기업. 그리고 이건 뭐 하극상과 부정부패가 뒤섞인 말 그대로 복마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지금 그냥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면 얼마나 우스운 기업이 됩니까? 뭐 세계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인데 이거의 여러 가지로 결정을 오너도 모르게 밑에 사람이 알아서 하고 허수아비로 놓고 그냥 막 좌지우지 한다는 얘기니까 네. 그게 기업을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이 굉장할 것이고요. 이제 뭐 아무리 뭐 본인들이 살고 싶어서 하는 주장이라 하지만 이렇게 기업 전체를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몰아넣으면서까지 무죄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참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요. 아마 증언했던 임원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면서 증언했던 증인, 즉 삼성 임원들도 스스로는 아마 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참, 하여튼, 이재용 씨, 가련합니다. 예. 뭐, 아무튼,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런 증언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또 증거로 제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뇌물죄가 빠져야, 그리고 이게 뇌물죄가 무너져야,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중에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두 팀이 콜라보를 한다고 지금 봐도 오방할 텐데,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져가지고 두 사람 재판이 무너진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전체가 좀 우습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재판부에서도 잘 판단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원세훈 국정원장 시대의 국정원이 말 그대로 시발단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짧게 좀 분석해 주시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도 지금 적폐청산 TF에서 꼼꼼히 살펴보면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지금 보고 있고, 예. 청와대에서도 지금 문건이 새로 발견돼가지고 관련된 증거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왔고, 예. 그리고 뭐 어제 이제 JTBC가 보도했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다른 민간인들이 포함된 뭐 이런 증거들이 지금 속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곧 머지않아서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겠나 싶고요.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선거에 개입하고, 근데 뭐 국정원이 그렇게 선거에 개입하는 거를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이 얘기하듯이 삼성의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한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지시하고 이걸로 최고 득을 볼 사람은 MB밖에 없기 때문에 예. MB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예. 네, 그거를 언제 그럼 어떤 방식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찰이 시기를 놓고 좀 고민을 하지 않겠나. 예.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원세훈 씨도 뭐 긴 고민할 거 없이 시킨 사람 이름을 불면 됩니다. 왜 지가 다 뒤집어 쓰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세훈의 진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겸허한 자세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뭐 나는 모른다, 밑에서 다 알아서 했다, 거의 유사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같은 그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에 휘둘리는 법원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도 이 아침에 가져봅니다. 가져본다니까? 가져보면 안 되나? 가져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한 갑프로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정한 갑이 되는 순간이 일요일 날 찾아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